네, 안녕하세요. 경기 전망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부터 건설 경기 전망 발표를 새로 맡게 된 경제금융도시연구실의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요, 처음에 상반기 시장 현황, 주요 지표들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전망을 위한 지표들,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전망을 하게 되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전망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시장 현황입니다. 먼저 건설 수주입니다. 건설 수주 2022년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작년에 마이너스 17.4% 감소를 했고요. 올해 4월까지 누적 수주에 보시면은 또 감소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15.6%로 감소했고요. 그래서 지금 건설 수주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감소한 건지를 살펴보면요. 공공의 경우에는 사실 작년까지 계속 늘었습니다. 2023년까지 계속 늘다가 올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민간의 경우에는 작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에 올해도 이어서 감소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별로 보시면 토목은 작년까지 증가했다가 올해 감소하는 모습, 제가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민간 토목이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주택은 작년에 크게 감소한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주거 건축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은요, 공공과 민간을 따로 봤는데요. 공공 토목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만 건축 부분에서 주거와 비주거 건축이 감소하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민간은 올해 토목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의 경우에는 작년에 감소했던 게 올해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비주거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행지표인 건축 착공 면적 보시면요. 2021년이 피크였습니다. 2021년 피크를 찍은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감소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올해 들어서는 1.2%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해서 소폭 증가 혹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많이 감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3년도 이 수치의 경우에는 한 2010년, 9년 그때의 수치만큼 하락한 지금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미분양입니다. 3월 주택 미분양이 6.5만 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살짝 올라오는 중입니다. 직전 복전이 23년 2월이었고요. 11월까지 감소를 했다가 다시 조금씩 천천히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행지표를 모두 보셨고요. 이제 동행지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가 건설 기성으로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고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올해 건설 기성 마무리 공사의 활발한 진행으로 인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2% 상승했고요. 작년 건설 기성이 10.7% 전년 상승했던 것에 비하면 상승은 하고 있으나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성이 올 하반기에 가서는 꺾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기성이 잘 이루어졌는지 보시면은 공공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은 조금 늘었고요. 공중별로 보시면 토목과 건축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설 기성이 늘어난 것이 이제 건설 투자에 반영이 됩니다. 건설 투자는 1분기 건설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했습니다. 2023년 4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는데요. 올해 1분기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요. 건설 투자를 추정하는 것이 이제 건설업 총산출에다가 부대 비용을 더하고 건설 재고 등을 차감해서 건설 투자를 추정하게 되는데 미분양 주택이
천천히 증가를 했지만 건설 기성의 증가한 영향으로 인해서 건설 투자도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건설 투자는 참고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306조 원 규모였습니다. 마지막 지표로 건설업 취업자 수를 보시면요. 4월 건설업 취업자 수 209만 명으로 인건비 상승 및 신규 채용 최소화로 인해서 건설 기성 증가세와 달리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지표들 살펴보았고요. 이제 전망의 주요 변수를 말씀드리면서 전망을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입니다. 우리나라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나 물가, 환율 같은 것들이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월드뱅크나 OECD나 IMF 같은 주요 기관들이 세계 경제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비슷하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나온 IMF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팬데믹 때 크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한 이후에 지난해 3.2%, 올해 3.2%, 내년도 3.2%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보시면 한 3%대로 수렴하는 L자형 장기 침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성장의 고착화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성장 고착화는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중요한 것들만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초과 저축입니다. 코로나 때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초과 저축이 쌓이게 됐습니다. 이 초과 저축은 소비 여력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초과 저축이 소비가 됨으로 인해서 경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지금까지 했었는데요. 이 초과 저축이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되면서 앞으로 더 이상 경제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힘이 부족해졌다. 이게 주요 요인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직접학적 리스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 혹은 미국 중국 간의 갈등 같은 것으로 인해서 유가 불안정이 야기되고 그리고 관세 장벽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야기되어서 세계 무역 감소로 이어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역 추이가 점점 완만하게 하향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무역 감소로 이어져 물가 및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심 많으실 금리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이 물가 성장률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세계 물가 성장률은 지금 2022년을 기점으로 완만히 이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예전처럼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한 일정 수준, 한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4% 수준 정도로 2026년까지 4% 정도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정부 부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자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각국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그래프에 보시면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리가 이미 너무 높았던 브라질이나 칠레 같은 개발도상국들 금리를 먼저 내리기 시작했고요. 이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은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아직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캐나다나 유럽에서 금리를 이제 처음으로 내리기 시작했죠. IMF에서 전망하기로는 올해 말부터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금리를 조금씩 내릴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금리를 내리지만 이 2022년도처럼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못할 것이고 인플레도 없고 디플레도 없는 중립금리 수준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고금리의 수준으로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반도체 수출의 호조로 인해서 예상을 상회하는 깜짝 성장이 있었죠. 1.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했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2.3% 혹은 4%까지 물가 성장률이 내려와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에는 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그래서 2.5%로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분기에 1.3%를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2.5%라는 얘기는 2, 3, 4분기에 0.3%, 4%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2, 3, 4분기에는 좀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2.6%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화 정책인데요. 여기 파란색 선이 한국이고요. 빨간색 선이 미국입니다. 한국은 지금 기준금리 3.5%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금리가 낮았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필요시마다 금리를 내리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2% 정도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 미국이 내리기보다 우리가 먼저 내리기에는 환율이나 자본 유출과 같은 여러 가지 우려로 인해서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내리면 올 하반기에 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내리면 그때 우리나라 물가 상황을 봐서 우리나라도 내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금융시장 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PF 정부가 얼마 전에 정책을 발표했죠. 지금까지는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계속 만기 연장을 해오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올해 말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평가 등급이 3등급이었는데 그걸 4등급으로 세분화하면서 부실 우려에 처한 사업장의 경우 이제 경공매를 추진하겠다,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그 경직적인 기준 적용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애로사항을 듣고 그런 기준의 예외적인 경우 같은 것을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물론 시행사들도 당연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겠죠. 시행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면 시공사인 건설기업의 수주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여건입니다. 건설기업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자금 조달 여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신용등급도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이거든요.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부여 25개 건설업체 중에서 7개 업체의 신용등급이 최근 1, 2년 사이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등급 평가 요소는 사업 항목, 재무 항목 같은 게 있는데요. 지금 수주가 하락하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감소하죠. 그래서 이런 신용등급의 하락 추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고요. 신용등급 하락하면 자금 조달 여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공사비 많이 걱정이죠. 공사비가 많이 올랐던 시기가 2021년, 2022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2023년보다 2024년에는 이제 공사비의 증가 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공사비가 왜 이렇게 올랐냐라는 것을 보면은 가장 주요 원인은 원자재 가격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3년 공사비 상승 요인 분석을 보시면 상승 요인의 47%가 자재비 인상 때문이었다라고 분석이 되었고요. 오른쪽 그래프도 보시면 시멘트, 레미콘, 골재, 철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랐죠. 철근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한 38%가 올랐는데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철강을 생산하는 중국이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 환경 규제로 인해서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많이 올랐고요. 지금은 이제 신규 아파트의 건설이 크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런 수요 감산 기조가 이제 완화되어서 반대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건설 자재는 올 하반기 혹은 뭐 내년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인상되지 않고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투자 감소 때문입니다. 그다음 공사비 상승의 두 번째 요인은 인건비였습니다. 인건비 상승 주요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 수급 불균형 심화를 꼽았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와 같은 안전정책 강화, 그리고 노동 생산성 저하에 따른 추가 투입과 같은 수요 증가가 있었고요. 그것에 비해서 양질의 인력이 부족했다. 지금 건설 인력이 굉장히 노령화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슈, 신규 유입이 감소하고 있고 그런 이슈들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 정책들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경기 안 좋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당연히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적정 공사비 반영, 공사비가 제일 이슈이기 때문에 공사비 반영하는 거, 대형 공사가 유찰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방안, 뭐 PF 관련 방안도 들어가 있고요. 건설 사업 리스크 최소화, 규제 개선 추진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시행 중에 있어서 이거는 건설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 및 품질 강화 기조의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가니까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건설업의 지속 가능성이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안전과 품질이 정말 건설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SOC 예산입니다. SOC 예산안은 26.1조 원이었는데 확정 예산이 플러스 되면서 전년 대비 5.8% 상승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공공 부문, 특히 토목 부분 이런 부분에 플러스가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예산, SOC 예산이랑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년 대비 9.3% 증가한 것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올해 연말쯤에 공공부문 토목 수주에 크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잡힐 것 같고요.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이나 서울시에서 SOC 공사비를 증액한 사례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사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서 정부 투자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점이 이제 한계점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끝으로 LH 발주 규모인데요. LH가 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역대 최고 규모인 17조 1천억 원 공사를 발주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이것 또한 제대로 이게 100% 다 수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공공주택 부분 혹은 그런 쪽으로 많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조 1천억 원 중에선 건축이 11조, 토목이 1조 5천억입니다. 이제 4분기 시장 전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망 요인 지금까지 보셨는데요. 선행지표가 감소하고 있었고 그런 감소하는 게 이제 동행지표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고물가 지속되고 있고 금융 여건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건설 수주 및 건설 투자는 감소할 전망입니다. 네, 선행지표 감소, 동행지표가 증가했지만 마무리 단계 공사였고 이것이 하반기에 가면은 꺾일 것이다. 국내 경제가 2에서 4분기에는 둔화될 것이다.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것이고 고금리, 구조조정, 그래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 건설 정책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모두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설 경기 전망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순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지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동행지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계열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선행지표와 동행지표 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 시차도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계열에서는 고려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LH에서 최대로 발주한다던가 가덕도 신공항이 올해 말에 수주로 잡힐 예정이라던가 이런 각각의 요소들을 가중치로 반영을 해서 종합해서 이제 전망치를 저희가 산출을 하게 됩니다. 2024년 건설 수주 전망입니다.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70조 정도가 전망이 되었고요. 공공이 조금 늘어나는 반면 민간이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 감소한 302.1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투자가 부진하고 다만 공공부문에서 약간 상쇄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점입니다. 지금 민간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건설기업 유동성 및 재무 안정성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또 시기죠. 그래서 관리가 지속되어야겠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안전 및 품질과 같은 기본에 충실해야 그 산업의 경쟁력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 투자가 당장에는 비용으로 들어가겠지만 이게 지금 인건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금의 기술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을지 경쟁력 제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부터 계속 얘기가 되었던 건데요.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수익성도 다변화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시사점을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느라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따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